자, 요즘 마음 답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 방금 좀 시원하셨습니까?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머리 아픈 이슈들,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코너, 바로 돌아온 최강병기입니다. 김윤우 변호사, 장영진 아주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원래 주인이 없는 자리에 오셨는데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이동경 작가의 그 아성에 누가 되는 또 너무 비교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작가들이 걱정하지 마라. 비밀 병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비밀 병기가 아니라 최강 변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뭐 정광훈 목사 이슈가 아무래도 제일 크고요. 앞에서도 쭉 다뤘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재구속되냐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검찰에서 일단은 고발을 했습니다. 방역당국도 고발했고 검찰도 지금 다시 알아보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석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어겼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방 조건 중에 이번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일체 집회나 시위 또는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법한 집회나 시위, 그다음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체 집회와 시위, 이것이 이번에 그 광화문 집회가 과연 해당이 되느냐가 네네.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좁게 해석을 한다면은 해석이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만 넓힌다고 하더라도 사실 포함이 된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집회 또는 선거와 관련된 집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은 이날 광화문 집회가 그 부정선거,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규정한 어떤 네. 일단의 사람들이 주최한 집회예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그 보석 조건을 위반한 집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네. 좀 있죠. 그다음에 이 선거법과 관련된 그 위법한 발언을 하지 말라 또는 정치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쉽게 말해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네, 소란을 피웠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좀 재구속 요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죠. 예, 소란 정도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코로나19 재확산의 큰 위험을 지금 사회에 떠안겼는데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볼까요, 김 변호사는? 뭐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보석 조건에 명확히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제 인신 구속에 관한 거니까 뭐 거기 보석 조건에 안 써 있는 거를 그냥 뭐 함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선거가 부정선거도 아니다라는 집회를 열었으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해당이 돼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지금 검찰 쪽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사실 보석 제도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제도는 아니었었어요. 뭐 재벌 총수라든지 뭐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보석금이 이제 뉴스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보석을 허가해 준 배경이 좀 더 궁금하기도 한데요. 보석을 허가해 준 게 아시다시피 구속적부심만 해도 여러 번 청구를 했었고요. 네. 그게 계속 기각이 됐었는데 다시 구속 기소된 이후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이제 뭐 필요적 보석 허가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네. 예, 그리고 상당 부분 혐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는 좀 일단 믿어주고 보석을 허가해 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석 조건에 3천만 원은 현금, 2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 증권으로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보석금으로 해서 석방을 해줬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법조계에서는 하도 이분이 자꾸 구속 관련해가지고 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네. 기각을 했는데 돌아서서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고 또 신청하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네. 법원 입장에서도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일단 풀어줍시다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외견상 볼 때는 그 말이 상당히 타당해 보이죠. 네. 일종의 뭐 재판부를 향한 전략처럼 보이는데 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왜 풀어줬냐 지금 이런 불만이 많아서 좀 그 전 단계로서의 보석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얘기로 드렸고요. 잠시 재난방송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그 외에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은 금지됩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동참과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재난 문자가 지금 수시로 오고 있는데 그만큼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뭐 보석이 취소되면 일단 뭐 다시 수감되는데 보석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려받나요? 보석이 취소될 것 같으면은 네네. 이게 보증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보증금은 보석 조건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걸어놓는 것인데 그 보석이 취소될 것 같으면 이 보증금 몰취 대상이 됩니다. 네. 몰취가 되면 일단 3천만 원 현금 낸 거는 바로 몰취가 되고 증권으로 냈던 것은 일단 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서 법원에 납입을 하고 그다음에 정강훈 목사 쪽에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또 급변해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집회 불법성 여부 앞서 장영진 기자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자, 불법 집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보석 조건을 어겼다.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불법 집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 당시에 이게 100명 정도가 참석하는 집회로 돼 있어요. 제한돼서 그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네. 제한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고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그 집회가 불허됐을 때 법원에서 이제 그 불허한 것을 취소해 줄 때 네. 나왔던 그 조건들을 또는 그런 전제들을 네. 위반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집회에서 폭력적인 그런 행동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참석자들이 경찰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네. 질서 유지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청와대까지 몰려가기도 하고 네. 이런 점들을 보면 이게 분명 명백한 불법 집회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불법 집회에 참석한 것도 물론이고 더군다나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런 과격한 행동을 선동했다고 볼 만한 언행도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보석 취소의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말 것, 그다음에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 요 두 가지 무를 모두 오겼다, 오겼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 불법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그 당일날도 굉장히 우려가 컸고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았는데 결국은 불법으로 판단될지 안 판단될지 여부는 역시 또 재판부인데 지금 원래 보석 관련 재판하셨던 분들도 자가격리 됐어요. 그죠? 이 재판부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예. 뭐 또 다른 재판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그것이 병가라던가 이런 공가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은 대리재판부에서 네.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에 대해서 왜 보석을 해줬느냐 보다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광복절 도심 그 집회 시위 개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모든 집회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대해서 재판부가 이 두 건을 허용을 해줍니다. 네, 그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신고한 집회, 네. 그다음에 보수단지 일파만파가 신청한 동합 면세점 앞 집회인데 여기서 정강훈 목사는 이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이쪽으로는 참가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동합 면세점 집회에 지금 참가한 네. 것으로 보이는데 진짜 이 30여 개 단체에 다 내려진 건데 이 두 건을 허용함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진 건데요. 네. 좀 이 부분은 정말 재판부가 어떤 감염병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요새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하지만 네. 감염병에 대한 인식도 재판부가 좀. 지금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고발이 된 상태고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위반한 게 거의 확실시돼 보여요. 그렇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 지금 현재 그 정강훈 목사 측은 내가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거를 제때 그 통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고 난 알았다라는 식으로 예,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지 말아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병 안 걸린다. 하느님이 네. 다 고쳐줄 것이다. 뭐 성령의 불로 고쳐줄 수 있다. 걸린 사람도 낫는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에 분명히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별도의 혐의로 또 기소나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뭐 병합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민사소송 그러니까
그 정부가 네. 감염병을 확산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신천지에 네. 약 1,000억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도 같은 어떤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좀 YTN의 단독 보도로 또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그 자녀분이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죠.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다. 왜 검사를 받지 말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안도 뉴스가 컸지만 정말 왜 검사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사전에 뭔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병원에 3일 있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네. 대해서 사실은 물론 이제 고발 조치가 됐고 법적 처벌도 받겠지만 뭔가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상황을 알고 있었거나 감염 위험을 인지했다. 그럼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실 고의적으로 위반한 그러니까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상권 청구 대상이 확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울여야 될 충분한 의무를 다 했는데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안 될 수가 네네네.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개인이 모든 그 손해를 직접 배상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그것을 국가가 먼저 네. 그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게 이제 거죠. 구상권인데 구상권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특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부 이제 극우라고 하시는 몇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자체가 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일부러 조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정치적인 탄압을 하기 위해서 보수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거 좀 위기를 과장한다거나 위기를 조장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시거나 가짜뉴스.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야 가지 마. 네. 3일 있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자기들 따르면서는 그렇게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 문재인 정부 현재 정부가 이것을 과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경향은 사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 초기에 그 몇몇 좀 특정 지역에서 좀 많이 포착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런 거를 볼 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게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 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철거를 하는데 그 교회 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네. 명도나 철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신도들을 24시간 지금 계속 교회에 모아두고 철거 인력이 왔을 때 이제 저항을 하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교회가 비면 안 되니까 계속 그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도 또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뭔가 과거에 사실은 독재라든지 군사 독재나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 철거민들이 좀 항거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집회 시위를 약간 위반하면서까지 했던 그게 좀 뭔가 이 극우 보수 단체가 그런 모습을 재현하고는 좀 아이러니한 풍경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도 지금 좀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를 상대로 한 1,000억 원 정도 네.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도적인 방역을 방해하거나 여러 가지 구상권 청구 요건도 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추가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이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일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때하고는 발생하는 지역적 범위나 숫자가 비교가 되지 않아서요. 그보다 몇 배가 청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신천지 때는 그나마 그 일대 연수원이나 이런 거 확보가 쉬웠었는데 네. 이 정도 숫자가 되면 글쎄요 연수원이나 이런 각종 격리시설 확보 자체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음압병동이라고 하나요? 네. 그다음에 산소호흡기 이런 기기들이 부족한 사태에 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전적 손실 또한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국가가 청구하는 구상권 외에 네. 개별 개인이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집회에 참석하지도 않았고 교회 가지도 않았는데 단지 이제 거기 감염자들에 의해서 불이
그 예측하지 못하게 이렇게 불의의 그 감염을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사실 저도 오늘 아침까지 나도 자가격리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문에요. 아니요, 지난 11일 날 그 정광훈 목사 재판에 김용민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 법정안에 김용민 씨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김용민 씨가 격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급하게 아침에 어제 밤에 네네.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새벽에 이제 결론이 나와서 이제 음성이 나왔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만약에 김용민 씨가 양성이 나왔다면은 그 지금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 결방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김용민 씨를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했기 때문에 네네. 저도 위험한 거죠. 저도 그 따로 격리 대상이 되거나 네. 또는 거기 이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랬으면 저 개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뭐 출연료라든지 그렇죠. 이런 손실뿐만 아니라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손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만약 이걸 모르고 오늘 오셨다고 하면 저희 지금 회사에서 세운 방침 기준은요. 격리가 되면 일단 무조건 이 스튜디오를 폐쇄하는 겁니다. 그렇죠. YTN 예. 뉴스로만 대체가 되고요. 그러면 YTN 라디오가 입은 손해까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결돼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손실이 생겼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렇죠. 만약에 생겼다면은 또는 향후에 생긴다면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일종의 집단 소송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에 허용되는 분야의 요의가 들어가진 않지만 네. 여러분들이 합쳐서 소송을 내면 집단 소송과 유사한 그런 공동 소송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만희 그때 예. 총회장, 예.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네. 신천지 총회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직접 지시한 그런 증거 같은 건 굉장히 드물었지만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그 영상이나 이런 보도 자료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사실 입증이 훨씬 쉬운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이제 재산이 그만큼 충분한지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 교회에 나올 그 현물로 나올 그 환권으로 나올 그 상가 땅이나 네네. 그런 건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를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뭐 있습니다. 헌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도 그렇죠. 있습니다. 교회 정광훈 목사가 있는 교회에 대한 지금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서 지금 손해배상을 요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결과적으로 지금 보석을 왜 해줬냐 앞서 잠깐 물어봤지만 판사 김윤희 변호사님께서는 또 판사 출신이시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뭐가 있으면 이 판사 신상이 바로 뜹니다. 굉장히 좀 그 판단에 대한 국민적 감정 정서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추미애 장관도 법원을 우회적으로 좀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일단 추미애 장관님은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 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네. SNS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다 보석 석방 결정에 대한 우회 비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구속이나 보석을 할 당시에도 집회나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있었습니다. 네네.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잘 보면 그 구속된 사건과 무관하고 적법한 집회는 참여를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히게끔 한정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법원이 순진한 게 아니었나 그리고 계속되는 적부심 청구를 하는데 계속 기각해도 반복을 하니까 그리고 법정에서건 어디서건 그냥 항상 환하게 웃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이하게 순간 좀 순진한 판단을 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하고 근데 이것보다 더 순진한 판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15 집회에 대해서 이 두 건 허가해준 재판부가 정말 몰랐을까 지금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 재판부가 사실은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관련 기사도 몇 개 나오면서 지금 사실 이 법조에 밝은 기자들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SNS상에 막 신상과 이전 판결들이 올라오는 것도 그런 거지만. 글쎄요, 사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판사가 누구야?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보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그 자유와 권리는 네. 그 기본권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이 방역과 관련된 것은 사실 기본권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권과 비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또는 이제 국가의 그 복지나 공공복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네네. 될 수 있는 대로 기본권을 좀 더 보장을 하라라는 그런 그렇죠. 그 원칙은 있습니다. 그 네. 원칙에 따르자면 이게 맞기는 해요. 네. 하지만 지금 이 공공복리나 쉽게 말해 국가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인 이런 감염병 사태였다고 한다면 아까 우리 김윤호 변호사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이 감염병에 대한 감수성이 좀 네. 취약하지 않았느냐. 네. 지금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게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법원의 판단도 너무 느슨해졌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선진국들도 기본권적 수준의 권리들을 조금씩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딱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그런 감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요소가 있다라는 두 분의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저희 유튜브 청취자분께서 장영진 부장님 힘내세요. 어디 아프신가요?라고 하는데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픈 건 아니고요. 제가 잘 탑니다. 그래서 새까매 보일 겁니다. 오늘 진행자가 더 새까맣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나오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좀 타이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도 등장하고 뭐 보통 일반인들은 접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해라, 불기소다 판단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이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이미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을 언제 공개를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보면 눈치 보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기소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지금 현재 수사부나 또 과거 수사부 모두가 기본적으로 시각은 일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어떻게 해서 거부를 하게 됐다,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그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명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게 묘하게 얽혔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 또 수사도 중단하라고 한 권고가 또 어디 있었느냐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만 묘하게 얽힐 겁니다. 그런 것을 보자면은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 두 사건을 놓고 고심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봤을 때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결과적으로는 기소를 하지 않겠나.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증거가 많이 확보가 돼 있어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공장 바닥에서 나온 그 서버라든지 뭐 충분히 있는 데다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만약에 불기소한다 또는 기소하지 수사를 아예 중단해버린다 할 경우에는 또 삼성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유전무죄, 없거든요. 무전유죄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고요. 50일이나 걸려서 이렇게 결정하는데 결국은 불구속 기소다라고 장용진 기자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셨는데 김 변호사님 어떠신가요? 일단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르냐 안 따르느냐 문제인데 수사심의 결정 자체가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수결이 이렇다. 이렇게 결론만 나온 의견은 이렇다 정도죠. 예,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하는 명분을 찾는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자기가 또 검찰 스스로 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럴 수는 있죠. 네. 예, 좀 저는 근데 그 이복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참 이 수사 자체를 큰 용기를 가지고 했고 이제까지 끌어왔을 텐데 이제 그만두기는 이제 또 너무 늦은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다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인사이동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면 그쪽은 수사심의 공고를 못 받아들이는 명분을 세우기가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검찰은 사실 여러 곳에 지금 시선을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일 큰 게 뭐 장용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론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여론. 네. 이걸 무시하지 못할 텐데요. 근데 국민들의 여론은 사실 거의 좀 일관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 쪽에 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기소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높은 걸로 아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언론의 보도 상황으로부터 또 정반대로 느껴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몰이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어려보자면 검찰이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보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건 자체를 너무 길게 오랫동안 끌어왔다는 점. 예, 수사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이게 수사를 너무 오래 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자면 이게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실 좀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 점을 삼성이 계속해서 파고든다면 이게 좀 판단 내리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네. 우려도 있습니다. 자, 뭐 얘기를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저한테는 이동영 작가의 휴가 중에 만난 비밀병기, 최강병기 김윤일 변호사, 장용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